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도 개장에 앞서 글로벌 이슈들 정리하시면서 오늘 하루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지표도 호재로 작용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일 연속 급감했고 주택 판매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도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3대 지수 상승을 이끄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11월 30일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급감세를 보인 것이 시장 심리를 살렸습니다. 또한 3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예비치인 2.0%보다 크게 높은 2.7%로 상향 조정됐고 잠정 주택 판매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낙관록이 제기됐던 개정절벽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져서 증시의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롬니 후보 간의 회동과 재무장관과의 의회 지도부 면담 등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 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43%, 나스닥 지수는 0.6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커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 사이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훨씬 웃돈 것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이 1.15% 올랐고 프랑스는 1.53%, 독일이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 경제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들은 호조세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중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5.2% 증가한 104.8을 기록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0.8%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판매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2% 올라 18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판매가 크게 반등하면서 주택 경기가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급감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9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39만 건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전주보다는 2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4주 이동평균 건수는 1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또다시 늘어나 고용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의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서 다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가이츠너 재무장관과 의회 지도자 간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재정지출 삭감과 관련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가 줄고 미국 경제도 위태롭다며 지금은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인 만큼 백악관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세 변환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좀처럼 의견 합의를 하지 못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세율 감세안을 즉각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상반기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 보였으나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성장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의구심이 남겼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비치인 2%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앞선 2분기의 1.3% 성장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민간 소비와 기업 설비 투자는 오히려 예비치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당초 2% 증가로 예상했던 지난 분기 소비 지출은 1.4%로 하향 조정돼 최근 1년여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4분기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정절벽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일부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켓워치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도 올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분기 잠정치가 2.7%, 상반기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 안에 세부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1, 2, 3, 4분기 중에 가장 좋은 수치로 현재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부 항목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이제 잠정치인데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이번 것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예비치는 2%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보다 0.7%가 오른 2.7%로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때 1.3%보다는 상당 부분 현재 2배 수준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세부 내용으로 보면 소비 지출 항목이 지난 예비치 때 2%에서 1.4% 성장으로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소비 지출이 현재 2% 내외 수준에 머물지 못하게 되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시장에서 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정절벽의 우려 때문에 설비 투자가 2.2%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 자본주의 투자도 2% 내외 수준의 현재 하락세로 나왔다는 세부 항목 이런 부분이 경제 성장률 수치의 내용보다 드러난 내용보다는 현재 세부 항목에서 약간의 걱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는 다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4주 이동평균 건수도 늘어나서 고용 경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샌디 영향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만 3천 건이 지난주에 감소한 39만 3천 건으로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9만 건이었습니다. 이보다는 소폭 현재 상회한 수치로 다소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약 한 달간 조정이 나타나는 수치라고 보면 되실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주 평균 한 달 수치로는 40만 5,250건으로 7,500건 정도가 증가했고 누적 실업자는 328만 7천 명으로 현재 태풍 샌디가 불어닥치기 전보다는 5만 명 수준이 현재 늘어난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트리나가 상륙했을 때도 약 한 달간의 수치 균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주말에 발표되는 부분이 한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태풍 샌디가 불어닥치기 전 36만 5천 건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37만 건 언저리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밖에 오늘 미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10월 잠정주택 판매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엊그제 이제 10월 신규주택 판매도 비교적 소폭 하락했지만
주택 매매 단가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잠정주택 판매 내용에서도 피닉스나 애틀란타 등 중서부와 남부 지역은 현재 호조를 가져가고 있지만 북동부와 서부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신규 주택 판매와 비슷한 동일선상에서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애틀란타 등 일부 지역은 현재 주택 매매 가격이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일부 화랑세를 보이는 부분보다는 여전히 조금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추가 지원에도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디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부담은 안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가 공개적으로 좀 피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일간지 카티 메리니가 보도를 했는데요. 무디스가 지난 26일 날 발표됐던 그리스 구제금융의 일괄 지원안이죠. 437억 유로를 이달 말까지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당분간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그리스가 디폴트 위험이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고 민간 보유 채권의 디폴트 위험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현재 좀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무디스가 부정적 코멘트를 낸 것은 민간 구체의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도 현재 주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가 지난 26일 날 트로이카와 협상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리스의 환매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부 합의를 가져갔다는 측면을 볼 때 이 환매가 다음 달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약 200억 유로의 국채를 기존 내용분을 환매하는 수순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00억 유로는 유로 안정화기구에서 현재 지원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100억 유로는 자체 자금으로 현재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약 600억 유로의 기존에 발행했던 그리스 국채 중에 약 150억 유로가 그리스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민간은행의 환매 부분과 추가적으로 민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50억 유로 정도만 현재 환매에 성공한다면 현재 일괄 지원되는 437억 유로의 다음 달 지급 이런 부분도 무난하게 현재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 이슈로 다시 넘어가면 미국에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내년부터 배당 세율이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들이 앞서서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디비던드 텍스 우리가 이제 배당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15%에서 현재까지는 5% 정도 올라가는 20%가 될 공산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정절벽 협상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내년도에 배당소득세가 올라가기 전에 올해 특별 배당을 실시하면서 몇 년간의 배당을 일찌감치 주주들에게 미리 지불하자라는 움직임이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30억 달러의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주류업체 브랜드 잭 다니엘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운 포맨도 주당 4달러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매업체 달라스와 카지노 운영업체인 라스베이거스 샌드도 주당 각각 2.75달러와 5달러의 배당을 현재 특별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흐름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마르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배당 소득세의 인상 우려 때문에 올해 4분기에 특별 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이
평균 3배 이상으로 급증한 약 120개 기업이 아마도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월가의 움직임도 현재 충분히 바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하루 만에 20포인트 이상 올라서 1930포인트에 안착을 했죠. 이 기관의 매수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기도 했었는데 코스피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뉴욕 증시가 재정 절벽에 대한 타협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겹치면서 전일은 193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소외 업종들까지 대거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저가 대형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전일 거래대금조차도 4조를 훌쩍 뛰어넘는 4조 7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을 보면은요,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1등부터 5등까지, 즉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은요, 철저히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공방이 아니라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순환장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매도를 했고요. S-오일이라든지 오리온, 그리고 두산중공업, NC소프트 등의 종목들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했던 LG 디스플레이나 SK하이닉스, SK, LG 등 SK와 LG그룹 위주로 상당 부분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점검을 해봤고요.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나흘 만에 유입되기도 했었는데 코스닥 상황도 살펴봐 주시죠. 예,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좀 약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간 소외되었던 종목들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거래소의 쏠림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496포인트 정도로 상승 마감은 했지만 매수 주체도 기관들 홀로 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전일 나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상승한 것 이외에 철저히 개별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즉 하나의 굵직굵직한 테마나 업종들이 나서서 시장을 리드하는 흐름들이 아니라 철저히 개별적인 종목의 내용에 의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매매 동향에서 살펴봤지만 어제 기아차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 정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또 지수가 올라가자 증권주도 동반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역시 운송 장비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또한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면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운송 장비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 같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으로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역시 전기전자업 쪽으로는 동반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의 강세 업종은요, 역시 쌍끌이가 매수세가 들어온 운수 장비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업 등의 종목들 또한 동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라든지 통신, 비금속, 광물, 전기, 가스업 등의 업종에서는 다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로 발사 기대감에 관련주가 좀 오르기도 했었지만 발사가 연기되면서 시간의 매매에서 하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어제 코스닥 관련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볼게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의료 정밀 기기 업종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적으로는 좀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IT 하드웨어나 기계 장비, 금속,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업 등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전체적으로 강세 업종으로 본다면 금속이나 운송 장비 부품, 섬유 의류 등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금융 운송 그리고 인터넷, 일반 전기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자 우리 증시에 미쳤던 이슈도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전일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네. 그간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비상의 몸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이제 IT, 즉 고가주 위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현대차그룹 위주로 또 상승했던 흐름들에서 그 다음 LG와 SK가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침체된 부분에서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건설주까지 동반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이제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시장의 분위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12월을 단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뉴욕의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자, 순환매가 나타날 때는요. 어떤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동반적으로 따라가는, 즉 뇌동매매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사이클에 말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순환매 장세는요. 펀더멘탈이 아주 우수한 기업 위주로 길목지키기 전략이 훨씬 더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12월 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연말 랠리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네. 충분히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12년 개시일, 즉 올해 장세 처음 출발한 날에는요 1864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네. 분명히 그 포인트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미국의 어떤 연말 소비 시즌의 매출액 증가율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이러한 대외적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 부분에서 올 12월 달은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시장 큰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좀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국내 증시 해결 기대감에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보다는 약간 네. 완화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되는 쪽으로 좀 시장이 포커스를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로존의 위기 또한 또 완화되면서 대형주에 대한 그런 상승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뭐 계속 지속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미국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러한 언급에 따라서 하루하루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현재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바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또 유럽연합에서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안 승인이 좀 있었고요.
또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이 올해 안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내년 초쯤에는 좀 타결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전에 타결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협의를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긍정적인 면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쪽이 상승을 한번 1차적인 상승을 좀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전기전자 쪽의 종목들의 박스권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타 업종으로 좀 확산되는 두 번째 주자가 바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의 업종들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종의 흐름들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 1900선이 좀 넘으면서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타 업종에서의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장 좀 늦게 좀 흐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종목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LNG선이라든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쪽에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고부가 가치 선박, 신개념 선박에 대한 그런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 지금까지 그런 올해 그 조선업종 여타의 다른 조선주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좀 보면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타의 다른 조선업종의 실적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50%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소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상당히 견조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도 3,293억 원 발표를 좀 했는데요.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전년 대비에 비슷한 그러한 수준의 그런 실적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사업 구조를 통해서 이런 실적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해양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런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른 조선업종의 종목들보다는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 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드릴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해도 11척의 수주를 좀 보여줬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9척 정도의 수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효자 선종 하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FLNG라는 그러한 선인데요. 해상에서 액화,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선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2013년도부터 발주 본격화를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언론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좀 파악된 바로는 내년에 2013년도 발주가 나올 그러한 FLNG 중에서 이미 한 4척 정도는 수주에 좀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드릴십 같은 경우는 한 10척가량 수주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FLNG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기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충분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지를 좀 확인해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상방향으로의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업종의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21선을 돌파해서 안착되는 과정까지 나타난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기금의 이러한 꾸준한 매수와 또 투신에서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 지수가 만약에 1900선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이 종목도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35,8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의 위기 완화로 대형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의 오늘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2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193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해외 증시 흐름이 국내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올라왔죠. 오늘 국내 증시 좀 긍정적인 기대 가능할까요? 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단기 중기 시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2012년 하반기 전체 흐름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화 방송으로 하기는 사실 좀 약간 벅찬 내용이긴 한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중기 시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추가 상승하고 하락의 기준은 1925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1925선이 유지가 되면 여기서 얼마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925선이 무너지면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종가가 1934로 끝났는데요. 아주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고점이었던 2012, 저점이었던 1856의 딱 중간이 1934인데 정확하게 현재 그 중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이제 그 8, 9월과 그다음에 9, 11월 지수 흐름을 제가 이제 비교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포인트가 뭐냐? 하락이 정상이고요. 상승은 비정상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8, 9월 지수 흐름을 좀 보시겠는데요. 8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초순까지 한번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8월 중순 고점을 정확하게 적중했거든요. 그래서 1964부터 1873까지 밀렸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정상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9월 초순부터 그러니까 이제 9월 중순까지죠. 예, 그때 이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0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발, 미국발 호재가 나오면서 단기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이렇게 딱 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순에 저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연속으로 해서 이제 재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전반기 그 트렌드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락이 정상이었고 상승은 뭡니까? 다분히 재료를 올랐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좀 보시겠습니다. 9월에서 11월 또 지수 흐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9월 중순부터 이제 2000선 이상이었죠. 11월 중순까지 쫙 빠졌어요. 한 두 달 동안 2012에서 1856까지 빠졌습니다. 이때는 뭐냐? 거품 지수가 제거가 되면서 이제 불안감의 하락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거품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2000선까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까지 현재 상승한 상태인데요. 1856에서 이제 어제 고점이었죠. 1935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정절벽 타격 기대감에 거품 상승을 해준 것인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정반대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고점 찍고 11월 중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어떻습니까? 반등이 이제 이 구간부터 쫙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똑같냐면은 일단 고점에서 저점 내려온 거 구간 이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반등한 건 똑같습니다. 다만 정반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 찍고 내려왔던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것은 뭡니까? 분명히 호재로 올라간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9월 중순에 고점에서 11월 중순까지 저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올라간 건 뭐예요? 호재로 내려갔는데 자 그러면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이렇습니다.
8월 중순 고점하고 9월 중순 고점 이후 하락은 정상이라는 거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9월 초순 저점하고 11월 중순 저점 이후의 상승 이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수급과 심리는 모두 하락한 게 정상인데요. 모두 호재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수급 메커니즘이 적용돼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호재로 올라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 호재 내용이 뭐였냐? 자, 9월 초순은 뭐였습니까? 유럽에서 국제 무제한 매입한다 그랬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재료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뭐였습니까? 미국 행정부와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이제 재정 절벽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그런 전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호재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럼 각각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 뭐냐면요. 9월 초순의 상승은 재료가 발생한 이후부터 급등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에서 호재 발표되고 1차로 한번 올라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재료가 발표된 다음에 2차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11월 중순 상승은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간다는 것.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재를 예상한 선취매로 이제 재료 발생 시에 저는 분명히 한계가 직면한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크게 가기가 어렵고요. 안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다시 보시겠는데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게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까지 하락 이게 정상입니다. 또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하락 이것도 정상이에요. 근데 올라간 게 두 번 다 뭐다? 결국은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내용 없는 재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심리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 하나 갖고 올라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9월에 올라간 건 뭡니까? 이거는 발표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11월에 올라간 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불안한 요소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목요일 코스피 업종 등락 비율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뭐가 이제 불안하냐?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1등이 운송장비, 2등이 철강금속, 3등이 은행, 4등이 증권, 5등이 건설이었어요. 전기전자는 22등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업종에 26개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라간 거라고 해봐야 자 낙폭이 그동안 심했던 운송장비하고 철강금속, 그 다음에 대중주 3인방에 전부 다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9월 중순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중주가 올라갈 때는 상승 랠리의 끝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그 현재 포지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가장 좋았던 전기전자는 오히려 제일 약합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지수는 거역하지 마세요. 다만 현재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걸 수정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업종의 흐름이 이게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걸 잘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1925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하반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 들어볼 차례인데요. 종목별로도 확인해 주신다고요? 네. 1925선 기준으로 네. 그 이상에서는 25에서 50, 미만에서는 0에서 25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SM, 안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들에 너무 많이 물려있고 손실본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참고로 제 추천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10%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셔도 되겠고요. 더 이상 신규 매수는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M은 중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로 선절 5%와 수익 10% 이거는 충분히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락 후에 반등은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낙폭과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졌고요.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경우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문재인 주처럼 변질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融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준비가 순조로웠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발사가 연기된 겁니까? 예, 나로호는 발사 하루 전 리허설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오후 4시에 발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발사 불과 16분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발사가 중단된 이유는 나로호 2단 로켓의 추력 방향 제어기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추력 방향 제어기는 추진 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사가스의 방향과 세기를 조정함으로써 로켓의 진행 방향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운전대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요. 1단 로켓을 분리한 이후에 2단 로켓에 실린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 데에는 이 제어기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 기계가 고장나면 궤도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연구진은 추력 방향 제어기에 문제가 발생하자 바로 발사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작은 부품 결함이 발견돼 한 달이나 발사가 연기됐는데요. 나로호는 어제 또다시 부품 이상으로 우주 도전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네. 치열하게 준비했던 연구진들과 또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던 국민들 모두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나로호의 도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나로호의 1단 로켓에서 다시 연료와 산화제를 모두 빼냈고요. 정밀 조사를 위해 발사대를 조립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로호는 정밀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부품 이상 원인을 분석하고 부품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나로호 발사는 다시 연내에 다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했는데요. 러시아로부터 나로호 추진체를 3차례 지원받기로 계약했는데 2번에 걸쳐 발사 실패를 했던 만큼 아직 한 차례 시도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약할 수는 없지만 나로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가 하반기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체감 경기 얼마나 냉랭한 겁니까? 예, 기업들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석 달째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져 6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 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70을 훨씬 밑돌고 있으니까 날씨만큼이나 기업들이 쌀쌀한 겨울을 날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대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했고요. 중소기업은 4포인트 떨어진 63으로 내려앉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감 경기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기업 업황 BSI도 3포인트 오른 75였으나 내수기업은 3포인트 떨어진 63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특별히 더 좋아졌다고 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부실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 이후 새 주인을 찾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한별 저축은행과 예스저축은행 예비 입찰이 마감됐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예금보험공사는 어제 오후 마감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 저축은행과 예스저축은행에 대한 예비 입찰 제안서 접수에 각각 3곳과 1곳의 금융사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한별 저축은행은 유효 경쟁이 성립돼서 매각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예스저축은행은 결국 유찰된 셈입니다. 그 예한별 저축은행 매각에는 신한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그리고 아프로파이낸셜그룹 브랜드명으로는 러시앤캐시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이죠. 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스저축은행 매각에는 러시앤캐시만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가교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예보가 세운 저축은행인데요. 예한별저축은행은 기존의 진흥저축은행이 계약을 이전해 설립된 곳으로 총 자산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예스저축은행은 전북, 으뜸, 전주 보회저축은행을 계약 이전해서 세운 저축은행으로 총 자산은 약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국내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일본계 자금이 상당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이렇게 일본계 자금이 국내 저축은행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금융권에서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본계 금융사가 저축은행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기존에도 이미 두 곳이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대출 부실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연체율은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말 국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94%로 한 달 전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약 거의 2%대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일부 아파트 집단 대출자들이 집값 하락 후에 은행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체율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